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23년차 투자자이시자 또 리얼망고 에듀 대표님이시죠. 망고쌤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망고쌤님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은데 네, 발음이 네. 조금 제가 어려워가지고 그렇습니까? 망고쌤님 예. 우선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처음 모셨는데 네. 사실 이제 23년 투자하셨으면은 그동안 좋은 시절도 보고 또 막 빠질 때도 보고 뭐 다양한 경험들 하셨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요즘에 뭐 이제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고민 많은데 네. 좀 좋은 조언을 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우선은 지금 그 가장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627 대책하고 한 달 반 이제 뭐 거의 한 2달째 이제 다 되고 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뭐 댓글도 맨날 싸우거든요. 뭐 그쵸. 빠진다, 뭐 올라간다, 막 계속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오랫동안 투자하셨으니까 네네. 뭐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끈 게 맞다. 네, 거래량도 만 이상, 60% 이상 줄었고 심리도 많이 떨어진 게 맞다. 네, 그런데 가격이 떨어진 건 아니다. 음,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예, 627 대출 규제가 뭐 아무도 예상 못했고 강력했고 네. 시기도 적절했고 하면서 가격이 이제 빠질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상승폭의 축소지 가격 하락은 아니었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감정에 많이 휘둘리기 쉬운데 부동산이 특히 데이터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국 부동산원 기준으로는 2주 전에 상승폭이 다시 커지기 시작했고 네, KB 기준으로는 이번 주에 상승폭이 다시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급한 불은 끈 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 한국 부동산원 기준으로 대책하기 일주일 전에 네. 성동구가 1.11% 올랐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일주일에. 이제 그렇죠. 52주면은 77%가 오르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53% 올랐어요. 5년 동안.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이 오니까 한 번 나오는 건 맞았죠. 맞았고 이 급등세를 잡은 건 맞다. 근데 하락 전환하지는 않았고 다시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그때 규제가 나왔을 때 제가 용기를 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쉽지는 않았겠지만 지금 다시 돌이켜 보면은 그때가 오히려 마지막 기회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때 이제 워낙 호가가 막 치솟다 보니까 막 일주일에 막 1, 2억씩 막 호가가 튀고 근데 네. 그걸 또 사겠다고 사람들이 또 막 계좌 달라고 그러는데 또 안 나오고 막 이런 게 반복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나올 만은 했었는데 그 나오고 난 뒤로는 사실상 이제 거래를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돈줄을 쥐어 딱 묶어버리니까 네. 사실상 이제 거래가 안 될 뿐이지 그 가격이 떨어지진 않았다. 그 그렇습니다. 말은 매도자들도 굳이 싸게 안 팔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매도자들의 심리는 어떤 걸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일주일마다 매도 호가를 정리를 했었는데 주요 단지에 네. 매도 호가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에 뭐 1억씩 오르는 데도 있고 했는데 매도 호가도 똑같았어요. 상승 주간 매매 변동률이랑 똑같은 게 막 1억씩 올리던 걸 5천씩 올리고 다시 3천 올리고 2천 올리고 그런 식이었는데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합권까지 내려갔고 이제 이게 놀라운 거는 사실 강남 3구를 타깃으로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마포구가 하락 전환했어요. 네. 그러니까 호가가 하락 전환했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하락 전환했으니까 실제로 급하게 나온 매물들도 많았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성동구가 보합으로 갔으니까 반은 내려서 호가가 나왔고 반은 올라서 나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제가 보기에는 이번 대출 규제가 마포하고 성동에 영향을 많이 줬는데 문제는 이제 마포, 성동, 광진 그 다음에 강동구 이쪽이 이제 호가가 많이 상승폭이 많이 빠지거나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됐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 기준으로는 지지난주부터 이게 반등을 좀 주도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강남의 상승폭은 조금 더 강남의 상승폭도 많이 잠잠해졌지만 걔네들이 많이 빠졌다가 다시 돌아서니까 시장이 이제 상승폭이 늘어나는 그렇게 변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말씀하셨던 지역들이 대출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잘 나오는 지역이었잖아요. 막 70% 대주, 그렇죠. 80% 대주는 데도 있었으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 대출 규제의 직격탄을 맞아서 하락으로 한번 빠졌는데, 네. 뭐 호가 기준으로. 네. 근데 강남이 안 빠지고 쭉 가는 거 보니까 나도 싸게 못 팔겠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이 떨어지려면 일단 주인들이 싸게 내놔야 된다. 그럼 호가가 내려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호가가 내려갔는데 거래가 안 되면서
점점 주인들이 호가를 계속 낮추고 거래가 일부되면서 계속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야 되거든요. 네.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하락의 메커니즘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메커니즘이 동작하기에는 주인들이 답답한 게 없어요. 지난 2022년에 하락했던 시기에는 네. 금리가 바로 오르면서 그 전세 가격이 폭락했잖아요. 네. 전세 가격이 폭락하니까 아파트에서는 전세가율이 50%밖에 안 되니까 30% 빠져도 집을 팔면 돌려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 임대인들이 착하잖아요. 빚지면 안 되고 또 디폴트 나면 안 되고 그래서 집을 급하게 팔기 시작하는데 거래량이 없으니까 가격이 빠진 건데 네. 그럼 지금 그런 메커니즘이 동작할 상황이냐? 집주인들이 답답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전세는 계속 오르고 있고 금리도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절망적으로 이제 공급 물량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이 주인들이 급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호가를 안 낮추는 거죠. 다만 이제 움직이시는 수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셔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꼭 파셔야 되는 분들은 갑자기 대출이 안 나오고 매수 문의가 뚝 끊어지니까 호가를 좀 낮춰가지고 일부 거래를 하셨고 그 거래들이 없어지고 나니까 다시 이제 주인들이 호가를 다시 낮출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뭐 공급도 문제고 유동성도 많아지고 네. 그러면은 뭐 이제 규제 쪽 아니면 사실상 방법이 없는 게 아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왜냐면 뭐 집값 잡으라고 다들 뭐 이렇게 난리인데 그렇죠. 공급 안 되는데 돈 풀리는데 그럼 뭐 어떻게 잡냐 이거예요. 그쵸. 그럼 그게 결국에는 세금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세금을 올리면 그래서 집값이 잡힐까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건데 사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이제 이 전전 정권이죠 문재인 정권 때 다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네.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봤지만 결국에는 공급이 안 되니까 국토부 장관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차라리 빵이었으면 밤새 만들었을 텐데라는 말을 남기고 이제 떠나신 이유가 다 있겠죠. 야 공급을 안 하니까 백빵 뭐 다른 것들을 해봐야 소용이 다 없더라라는 거를 이제 안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자꾸 이제 지지자들의 그 아우성에 이것저것 막 해볼 텐데 결국에는 세금도 건드리겠죠. 근데 이제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당장 이번 세법에는 아무것도 반영된 게 없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는 게 그 말을 저는 다시 해석한 게 법을 바꿔서 세금을 잡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그러면 법을 안 바꾸고 할 수 있는 게 잘 아시겠지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든지 공시가격 현실을 하면 사실 2배 정도 올라가는 효과는 당장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손댈 건데 그것도 내년 지방선거가 6월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손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내년이 아니라 후내년 재산세나 이런 데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것도 좀 많이 부담이 되는 게 1주택자하고 다주택자들한테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재산세가.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거기에 비례해가지고 여러 가지들이 바뀌는데 뭐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온다든지 그리고 이제 차상위 계층을 이제 막 복지 혜택을 줄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올라가고 하니까 이제 그게 많이 바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바꾸면 1주택 이상들에게 영향을 많이 줄 건데 사실 우리나라는 유주택자가 57%예요. 그러면 57%의 유주택자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 거니까 고민이 많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또 뻔하겠죠. 15% 다주택자들을 이제 조이면서 약간 세수가 많이 거치는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심리적으로는 좀 약간 지지자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심리치료 효과는 있지 않을까. 고가 위주로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뭐 구분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고가 위주로 이제 금액이 높을수록 더 많이 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예전에 했던 거 그대로 하지 않을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울 집값 잡히는 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지금 조건들이 그쵸. 여러 가지가. 뭐 이게 사실 뭐 노무현 때부터 했잖아요. 네. 노무현 때부터 했고 문재인 정권 때도 했고 했는데 이제 이명박이나 박근혜 때는 이제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했는데 그때도 잘 아시겠지만 강남에 이제 2주택, 3주택 있으신 분들은 대응을 전세 올려가지고 내시고 어떻게든 버티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 세금을 올리면 결국에는 부유세를 올리면 그게 세입자들한테 결국에는 최종 소비자에게 뭐 비용이 전가되듯이 전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집값을 잡는다는 게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그 세 사시는 분들의 이제 그 고통을 짜가지고 이게 집을 잡는 거하고 똑같은 게 되는 거죠. 잡히지도 않지만.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해서 고통을 더 가중시킴에도 불구하고 집이 안 떨어지니까 이게 기본급만 제한이 되고 집값 잡는 효과는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현 정부가 주식 시장은 좀 활성화시키고 또 이제 부동산 쪽은 좀 어쨌든 금융 규제를 하고 하는 것들에 어떤 뭐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표는 진심으로 한번 금융 자산으로 한번 돈을 보내보겠다. 뭐 이런 계획으로 보시는 건가요?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돈을 뿌리기 위한 사전 포석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쿠폰도 이미 이제 쿠폰도 나갔고 뭐 쿠폰 때문에 요즘 이야기도 많던데 뭐 못 알아들어요 그거 돼요 막 이러면서 이야기도 많던데 자 돈을 뿌려야 되는데 사실 돈을 뿌리려 그러면 돈이 있어야 뿌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돈이 없는데 미리 뿌려야 되니까 뭐 채권도 발행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장기적으로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법인세를 떨렁 이제 1% 올린다고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자 이게 문제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3대 세원이 개인 소득세하고 그다음에 법인세하고 부가세인데 개인 소득세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네. 보시면 증가하고 있고 부가세도 뭐 괜찮게 잘 나오고 있는데 법인세가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반감했고 세금은 오히려 걷는 거는 줄어들었고 쓸 돈은 점점 늘어나니까 이제 재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일 때리기 쉬운 게 이제 그 대기업 안 좋아하고 이제 주택 시장 안 좋아하니까 거기를 먼저 때리긴 했는데 이게 이제 자충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세원이 없냐? 그러면 부동산 올리면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부동산을 올리면 되는데 부동산을 올리면 욕을 먹어요.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주식은 올려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거든요. 주식을 많이 올리고 거래세를 올려버리면 거래도 늘어날 거고, 그럼 거래세도 늘어나고, 그럼 대주주 기준도 이제 10억에서 이제 50억에서 10억으로 다시 이제 정상화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정상화. 이제 뭐 정상의 기준은 다 다른 거니까 정상화 해버리면 이제 가격이 뭐 이렇게 사실 가격이 지금 2,500에서 이제 5,000 오르면 가격이 2배 오르는 거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근데 10억 이상 되는 대주주도 많이 늘어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세금도 많이 걷어지고 하니까 좋죠. 뭐 주식 올리면 이제 잘했다고 칭찬도 받고 세금도 잘 걷어지고 그러니까 나쁠 게 하나도 없죠. 부동산 괜히 건드렸다가 정권이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사실 결국에는 돈을 뿌리기 위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재원을 마련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전에는 그 막 폭등기 때 물론 뭐 이렇게 순서의 차이는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뭐 막 다른 곳 뭐 소위 말하면 노도강이고 할 그쵸. 것이면 다 올랐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그 정도까지의 파급력이 온다 안 온다 이걸로도 또 논란이 있거든요. 네. 여전히 뭐 제일 많이 오른 데를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그런 현상은 일어날 거다라고 보고요. 근데 전반적인 상승. 그래서 전반적인 상승 올 건데 이 상승의 초기인데 네. 사실은 저는 올 초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서울의 가격으로 나누면 A 급지, B 급지, C 급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A 급지는 이제 많이 올랐다. 그래서 B 급지, C 급지로 이제 전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게 일부 이제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네. 갑자기 3월달에 오쏘공이라고 하잖아요. 네. 토지거래 허가를 풀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그 토지거래 허가를 풀면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니까 네. 지방에 돈 많으신 분들이 다시 강남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강남은 매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부 몇 개 거래로 호가가 그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집중적으로 올리면. 네. 그래서 그 지방 분들이 이때다 해가지고 그냥 그 강남에 집을 사고 하면서 강남이 오르네 그러면서 다시 돈이 이렇게 밖으로 B급지, C급지 퍼지던 돈이 다시 들어갔고 또 토지거래 허가로 장가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좀 지연되었을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퍼질 거다라고 네. 생각하는데 이게 시간이 왜 걸릴 거라고 생각하냐면은 이제 똘똘한 한세가 너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느려지지만 결국에는 강남은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은 좀 많이 부담스러운 가격은 맞다. 그리고 장기 실거주로 생각하시면 지금도 말리지는 않겠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수익 금액은 모르겠지만 수익률은 이제 B급지, C급지 대비해서 그렇게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강남만 너무 뾰족하게 올랐어. 그러니까 네. 이제 강남만 올리려 그러면요, 그 강남이라는 면적 자체만 적시면 되는 거잖아요. 유동성으로 적시면 네. 되는 건데 이제 이게 동그라미가 이제 그 B급지까지 하려 그러면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 갖고 면적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 큰 면적을 적셔야 되니까 유동성이 2배로 면적이 넓어지면 4배로 많아야 되니까 속도가 사실 천천히 늦게 오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노동강 금강호까지 가고 그리고 이제 인플레가 전체적으로 발생하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가격이 내려가는 그런 사이클이 보통 만들어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상승 초입이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분히 많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6억 규제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좀 잠잠하지만 다시 상승은 턴으로 돌아서고 상승폭이 커지잖아요. 그럼 심리가 동할 겁니다. 집을 사야 되나 보다. 근데 알아봤더니 6억밖에 대출이 안 되네. 옛날에는 동대문에 사셨는데 나 전문직이고 돈이 좀 돼. 그러면 12억까지 대출이 된대. 그래서 바로 강남에 꼭 최상급은 아니지만 그런 데로 점프를 하셨는데 6억까지밖에 안 돼. 그러면 6억 내 지금 갖고 있는 자산에다 6억을 더해가지고 성동구 정도 가야 되겠네. 네. 약간 이런 느낌이라든가 아니면 동대문에서 좀 안 좋은 데 있다가 좀
좋은 대로 A급제로 신축으로 가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이 흐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은 오르는데 대출 레버리지는 크지 않고 그리고 지금 이제 참여하는 분들은 기존에 있던 자산 자체도 크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B급지, C급지들이 순서대로 오를 거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아직도 금리는 약간 제약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결국에 아직까지는 그 소위 말하는 좀 이렇게 눈치 빠르시고 좀 뭔가 좀 이런 거 투자 경험 있고 하시는 분들 정도들만 지금 뭐 강남이나 뭐 이런 데들 사가지고 단기적으로 올린 거지. 네네. 대세적으로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집을 사야겠다라고 마음 먹기까지는 뭐 저번 하락장의 충격도 있기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네. 그리고 이게 앞으로 수요가 점점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전세를 끼고 사는데 네. 대부분은 여유 있게 안 사시고 보통 네. 어떻게든 막 탈탈 털어서 돈 모아가지고 전세 끼고 진짜 막 돈 거의 없는 상태로 막 사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신용대출도 어떻게든 받아서 막 사시고 한단 말이에요. 이왕 네. 사는 거 막 크게 맞습니다. 산다. 근데 그럴 때 이제 만약에 전세가 빠지거나 하면은 네.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역전세 뭐 이런 것들에 또 겁이 나고 또 이제 뭐 대출도 막 막아버리고 뭐 전세금 반환 대출도 안 된다고 하니 그거에서 좀 걱정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뭐 일부 조금 뭐 덜어놓고 사더라도 뭐 이렇게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같은 상황은 역전세 쉽지 않다. 올인해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확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난 장하고 이번 장하고 다른 게 집을 사시는 분들의 이제 주택을 바라보는 태도라든지 경험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지난 장에는 투자자가 많았어요, 솔직히. 네. 투자자가 많다 보니까 이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경험도 많고 전세 나본 경험도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경험이 많으니까 별로 걱정을 안 하시는 거죠. 저도 처음에 집을 샀을 때 1억 전세를 끼고 샀었거든요. 근데 와, 이걸 2년 뒤에 1억을 못 돌려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에 살았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 보니까 괜한 걱정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지금 전세 끼고 샀는데 전세가 빠지면 어떡할 거냐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전세가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전세가 빠지려면 금리가 급등하든지 물량이 폭발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물량이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청약하신 데이터들을 잘 정리하면 3년치 물량은 확정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물량은 확정적으로 떨어질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금리가 튀어가지고 전세 가격이 빠질 확률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 건데 그게 확률적으로 높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전세 가격이 오히려 올랐으면 올라갔지 빠질 확률은 생각보다 낮다. 그게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외부 변수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겠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 확률적으로는 전세가 오히려 2년 뒤에 더 오를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세가 빠져서 못 돌려줄 거다라는 걱정은 일단 접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세입자가 나간다 그러면은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하면 어떡해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걱정이 되면 2년 동안 열심히 모아가지고 6억 범위 내에 들어오게 만드시든지 아니면은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전세자금 대출 안 받으시는 분들 세입자로 미리미리 좀 구해 주십시오 하고 부동산에 가서 영업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미리 걱정해가지고 안 움직이면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죠.